병자호란 당시 인조임금이 피신했던 남한산성 행궁 앞마당.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신라시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 어디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는 신라시대 거대한 기와. 기와 한 장의 길이가 무려 63cm, 20kg 가까이 나가는 초대형 기와도 있다. 격파 실험 결과 보통 기와의 경우 10장이나 되는 기와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초대형 기와는 단 한 장도 깨지질 않았다. 500kg 이상의 압력과 충격도 거뜬히 견뎌냈다. 신라인들은 왜 거대한 기와를 만들었던 것일까? 남한산성과 신라의 초대형 기와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제 비로소 남한산성의 숨겨진 진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1300년 전의 비밀을 간직해온 기와입니다. 길이가 무려 58cm나 되는 발굴 당시 역사학계를 대단히 놀라게 했던 초대형 기와입니다.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기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대단히 작아 보이죠. 길이와 너비 그리고 두께에 있어서도 한 2배 정도는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렇게 크기도 크기입니다만은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데요? 이 정도면은 20kg은 좋게 나가 보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와 무게라면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와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기와는 너무 무겁게 되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고려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초대형 기와를 만들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기와에 담긴 역사의 수수께끼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초대형 기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먼저 기와 공장을 찾았다. 모든 공정이 기계로 이루어지는 지금도 큰 기와를 만들 땐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간다. 공정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기와의 강도와 무게. 크고 두꺼운 기와일수록 강도가 강해 쉽게 깨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기계로 압축하더라도 무게 때문에 기와의 크기는 40cm를 넘지 않는다. 완성된 기와의 두께는 2cm, 초대형 기와는 무려 그 3배인 6cm나 된다. 옛날에 두껍게 만들어진 기와는 저는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여름에 열파,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는 어느 정도 견고한 것일까? 우린 강도 실험을 위해서 초대형 기와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재화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한형주농. 실물을 보자 난감해했다. 상당히 오래된 귀한구만. 이런 귀한은 나도 처음 본 뒤요 이거. 이렇게 큰 귀한은. 우린 복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3D 스캔기로 특수 촬영을 한 뒤 전문가들과 함께 초대형 기와의 제작 방법을 분석했다. 정치된 상황에서요. 분석 결과 일정한 크기로 빚은 흙을 잘라서 기와를 만드는 와통에 붙인 뒤 두드려가며 완성하는 와통 제작 방식으로 기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대형 기와를 복원할 와통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다. 전통 기와용 와통의 3배가 넘는다. 우리가 분석한 방법으로 과연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를 복원할 수 있을까? 재화장은 점성이 강한 진흙과 모래를 섞어서 다진 흙을 층층이 쌓아 올린 뒤 한 번 더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식으로 흙을 숙성시켜야 기와 형태를 빚어 올릴 수 있는 탄성이 생긴다. 암기와 한 장을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흙도 엄청난 양이다.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수축률을 고려한 기와 2장 분량 흙의 무게가 50kg. 하나, 둘, 셋. 워낙 크고 무거워서 전문가들조차 와통에 붙이는 것이 만만치 않을 정도였다. 이거 좋잖아. 두 쪽으로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흙을 못 이겨본지. 사람 힘이 있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자네. 요놈을 딱 들면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 사람. 그런데 남한산성 행궁의 앞마당 터에서 발굴된 초대형 기와 중엔 우리가 복원에 들어간 암기와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도 있었다. 여기 지금 그 기와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복원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대화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신 거랑 거의 뭐 같은 두께의 큰 기와들이죠. 깨지질 않고 완형으로 발굴된 초대형 기와만 350여 점. 그 한 1.5m 깊이에서 이렇게 두꺼운 기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과연 저 두꺼운 기와들이 과연 건물에 사용된 기와인가 아니면 다른 특수 용도로 사용됐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큰 기와였습니다. 보존 처리를 마친 초대형 기와를 분류하자 조선시대 대형 기와보다 무려 20cm 이상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63cm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길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수키와는 길이가 무려 63cm. 최대 두께만 6cm나 된다. 콜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꽤 무겁네요. (58cm) 크기 암기와 무게는 17.8kg. 조선시대 일반 기와의 4배가 넘는 무게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런 거대한 기와가 출토된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여러 자료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기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암기와를 복원할 흙을 숙성시켜서 와통에 붙이고 성형하는 데 걸린 기간만 10일. 일정한 크기와 두께로 자른 숙성된 흙을 와통에 차례로 붙여나간다. 안 밀리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밑 맡아볼게요. 암기와의 경우 보통 와통 하나에 늑장을 붙여서 기와 형태를 빚는 성형 작업에 들어간다. 와통을 돌려가면서 두드리면 기와의 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초대형 와통에 붙인 흙의 무게는 약 100kg.
그늘에 10일간 건조시킨 뒤 같은 크기로 4등분하여 잘라서 떼어낸다. 떼어낸 기와는 10일간 더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 가마에 넣었다. 굽는 과정에서 불 조절을 잘못하면 기와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과장은 가마 곁을 떠나질 않았다. 가마를 헐고 복원한 기와를 꺼낸 것은 3일 뒤. 다행히도 깨지거나 갈라진 것은 없다. 크기와 두께도 일정했다. 측정 결과 암키와의 크기는 57cm. 크기와 두께 모두 원형에 가까웠다. 예, 잘 됐습니다. 예, 생각같이 이 두꺼운 것이라 못 믿었어요. 불을 때도. 그런데 굉장히 두껍다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것이 못 믿고 튀감 무서워서 내가 거시기 했는데 뛰지 않고 잘 됐구만요. 초대형 기와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실험에 참여한 시범단은 먼저 격파용 기와 10장에 도전했다. 단 한 번에 10장의 기와를 모두 격파했다. 그럼 복원한 초대형 기와도 깰 수 있을까? 우선 석장을 놓고 실험해 보았다. 오히려 손만 튕겨나오고 기와는 끄떡도 하질 않았다. 다시 한 장만 놓고 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 일반 기와 같은 경우는 격팟이 그게 좀 통쾌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대형 기와 같은 경우는 야구 배트로 전봇대를 치는 느낌이랄까요? 손이 좀 찌릿찌릿하면서 좀 두께도 두께지만은 좀 강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기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승용차로 충격을 가해보았다. 놀랍게도 1300kg짜리 중형 승용차가 지나가도 초대형 기와는 깨지질 않았다.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는 어느 정도의 압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강도 실험 기기로 점차 압력을 높여보기로 했다. 격파용 현대 기와는 70kg 압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 초대형 기와는 500kg의 압력도 거뜬하게 견뎌냈다. 거기서 52kg의 압력을 더 가하자 그때야 비로소 균열이 생기더니 두 동강으로 갈라졌다. 초대형 기와의 강도는 무려 552kg.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1300년 전의 기와는 552kg 이하의 충격에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초강력 슈퍼기와였다. 그러니까 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크고 두꺼운 초대형 기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격파용 기와보다 몇 배나 더 단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지금 보시는 이 암기와와 수기와는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와입니다. 약 18kg짜리 이 암기와를 얹고 그 위에 또다시 이 수기와를 얹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몇 장만 되더라도 그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텐데요. 그래서 발굴 당시부터 이 초대형 기와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초대형 기와를 올린 건물이 있었을까요?
남한산성 행궁지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초대형 기와와 함께 대형 건물지가 동시에 발견됐다. 건물의 기둥을 올릴 때 사용됐던 초석이다. 초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사라진 초석의 위치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건물의 규모를 밝힐 수 있다. 3m 65cm 정도 축한 거리가 됩니다. 발굴된 초석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지였다. 남북의 길이가 53.5m, 측면이 18m나 되는 초대형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 건물이 정면 16칸, 측면으로 한 6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국내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동해안에서 가장 최대의 어떤 크기의 건물군으로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문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는 초석의 크기다. 대략 이 정면 넓이가 80에서 90cm 가량 되고요. 측면 재볼까요? 초석의 가로 세로 크기로 지붕을 지탱한 건물 기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 건물지의 안팎을 두 줄로 에워싼 초석은 80개. 그 위에 직경 30cm의 기둥을 올린 구조다. 그렇다면 직경 30cm의 기둥 80개로 엄청난 기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대량이 이제 주로 먼저 초대형 기와를 올릴 경우 지붕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대략 한 40톤 정도. 지금 지붕의 무게는 지금 그 총 소요 매수를 그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제곱미터당 한 200kg 정도 됩니다. 기와 무게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와를 잇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토라든가 강의 다짐 중량까지 하면은 제곱미터당 한 400kg 정도 되죠. 초대형 기와를 얹을 경우 단위 면적당 지붕의 무게는 400kg인데 필요한 기와는 약 2만 장. 따라서 지붕의 무게가 자그만치 500톤. 직경 30cm의 기둥이 지탱하기 힘든 무게다. 30cm 기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들보 예상되는 대들보 크기에 비례해서 기둥 크기도 50cm 내지는 60cm 직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더기로 발견된 초대형 기와는 지붕용 기와가 아니었던 것일까? 미스터리를 풀어줄 또 다른 단서가 발굴 현장에 남아 있었다. 여기가 건물의 벽체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숯을 갈고 판축을 해서 쌓아 올렸고요. 초대형 건물지를 에워싼 두꺼운 흙벽의 흔적이다. 흙벽의 두께는 무려 2m. 확인 결과 2m 두께의 흙벽을 쌓은 뒤 돌로 마감 처리한 긴 벽체가 건물의 초석을 따라 놓여 있었다. 판축의 단면부인데요. 바닥에 보시면은 그 검은색의 그 목탄층이 깔려 있고요. 이 노란색과 이 갈색의 흙들이 이렇게 교대교대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성질이 다른 흙을 아주 그 여러 번 다져서 이렇게 층위를 이루도록 하면서 쌓아 올라간 겁니다. 흙벽은 숯 위에 다진 흙을 층층이 쌓아 올린 판축공법으로 만든 벽이었다. 판축공법은 일정한 간격의 나무 틀을 대고 그 안에 흙을 부은 다음 꼼꼼하게 다져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축성 기술이다. 한성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이 1500년 동안 한강변을 지켜온 비결도 판축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풍납토성을 절개한 단면을 보면 역시 밑바닥부터 서로 다른 색깔의 흙을 다져서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도 남한산성 건물지의 흙벽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게 성벽을 쌓을 때도 이 판축으로 쌓으면은 성벽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이 침투되지 않게 됨으로써 이렇게 흙으로 쌓더라도
이렇게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거의 2m가 넘는 두께에 이렇게 판축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건축 기술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판축공법으로 조성한 2m 두께의 벽이 500톤이나 되는 초대형 기와 지붕의 무게를 지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형 건물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린 판축형 벽체 바닥에서 수습한 수채 탄소 연대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탄소 연대 측정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유적지의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신뢰도 95.4%에서 660년에서 880년 사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료가 1300년 전 정도에 고사된 그런 나무 시료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건물지의 판축 벽체는 초대형 기와와 같이 삼국통일 이후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2m나 되는 그 벽체가 판축으로 다져지고 바깥으로 돌돌 서 있던 이 견고화된 이런 벽체는 그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중을 안전하게 집 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한산성 행궁터 앞마당에는 1300년 전 통일신라인들이 지혜를 담아서 만든 초대형 기와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2m 두께의 벽체라면 거의 성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콘크리트 효과를 내는 판축공법으로 쌓고 돌로 마감 처리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건축공학적으로도 이런 판축 벽체를 기둥으로 사용하면 초대형 기와 지붕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복도식 회랑까지 갖추고 있는 초대형 건물인데요. 과연 무엇을 했던 곳일까요? 우린 기록에서 사라진 남한산성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이것도 말천주입니다. 아, 역시 이것도 말천주. 네.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10여 종의 명문 기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명문이 있었다. 이 기와 조각에 새겨진 명문은 국내의 고대 기록과 유물에선 한 번도 나오질 않은 글자다. 또렷하게 새겨진 천주라는 두 글자. 고고학계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명문이 가톨릭에서 하느님을 가리키는 천주와 같은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주라고 양각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 기와가 발굴됐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 시대에는 천주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용되는 용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천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학계에서는 다양한 그런 견해가 제기가 됐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한산성 초대형 기와 건물은 종교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 박물관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유물을 만났다.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십자가 형태의 유물들.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처럼 보이는 유물도 있었다. 정말로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기독교가 유입됐던 것일까? 중국 서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서안의 비림. 안으로 들어서자 비림이란 이름처럼 수많은 비석이 숲을 이루며 질비하게 전시돼 있었다. 중국에서 발굴된 고대 비석이었다. 웅장한 거북 받침을 한 이 비석은 당나라 때 대진사 유적에서 발굴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다.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교가 당나라 때 경교라는 명칭으로 유행하게 된 사연을 적은 비석이다. 시리아 문자와 한자로 된 비문엔 7세기 당 태종 때 서역에서 들여온 경교가 중국에 뿌리 내렸다고 돼 있다. 당나라 때 경교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 황실의 보호 덕분이었다. 그때부터 한 200년간, 약 200년간 왕실의 지원 보호하에 번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위적인 귀족들이라든지 장군들이 경교 신자가 되고요. 중요한 도시, 이를테면 수도인 장안을 비롯해서 광주, 서주 등지에 경교 사찰이 창건되게 됩니다. 신라에도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셈인데 경교에서 천주라는 용어도 사용했을까? 경교 경전에서 확인된 신을 가리키는 용어는 일신, 세존, 미사가와 천존 등이다. 미사가는 메시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예수는 한자로 음역해서 이소라고 썼고, 마리아는 마렴이라 했다. 그러나 경전 어디에도 천주는 없었다. 경교 경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절대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천주라는 말은 그 경전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주가 종교적인 용어로 정착한 자취는 북경의 남당 성당에 남아있다. 마테오 리치가 16세기 북경에 와서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집필한 천주시리다. 이때부터 동양에서는 천주가 가톨릭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한산성 명문 기와의 천주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만일 이 건물이 종교시설이 아니라면 천주라는 글자 그대로 하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명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해발 500m의 험준한 산 정상에 이처럼 거대한 기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공사가 아니었겠죠. 분명 이 건물의 규모나 구조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7세기 신라인들에게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파른 산 정상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병자호란 12년 전 인조임금 때였다. 그런데 성곽 복원 공사를 하던 도중 조선시대 성곽 밑에서 고대 석성의 흔적이 발견됐다. 물에서 성벽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구조. 이쪽에 입수구를 통해서 성벽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구조로 밝혀졌어. 고대 성곽이 발굴된 지점은 성 안의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배수구 시설의 지하 4m 땅속이었다. 조선시대 성곽 시설을 걷어내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 고대 석성의 흔적.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아 올린 전형적인 7세기 신라 성벽이었다. 아래에서 나온 것은 안팎을 모두 돌로 쌓는 소위 안팎 겹축식이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협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협축식 성벽이 신라성의 아주 큰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남한산성의 그 성벽 하부에 아래쪽에 신라 때의 성벽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남한산성 자리에 통일신라 시대의 성곽이 있었다는 뜻인데 혹시 문무왕 때 한산주에 축성한 것으로 전하는 주장성이 아닐까? 한산주 지역에서 확인된 산성 가운데 가장 유력한 주장성 후보지는 남한산성. 결정적인 단서는 주장성의 둘레다. 4,360보를 당나라 자로 계산하면 약 8km. 이에 가장 근접한 곳은 남한산성뿐이다. 남한산성의 수평둘레도 약 8km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7세기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을 바탕으로 세운 셈이었다. 그렇다면 초대형 기와 건물은 주장성의 핵심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기와 건물지에서 이 건물의 용도를 밝혀줄 중요한 명문을 찾았다. 기와에서 확인된 명문은 마산정. 정은 신라의 군사 조직을 가리킨다. 신라의 핵심 군사 조직은 중앙의 구서당과 지방군에 해당하는 10개의 정이다. 10개의 정은 이름과 깃발의 색깔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마산정의 이름이 사서에는 없다. 그렇다면 마산정은 실제 군사 조직이었을까? 의문을 풀어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 충남 홍성에서 발굴된 명문 기와에서 10개의 정에는 없는 또 다른 정이 확인된 것이다. 요건 사라와초 명문 암캐화입니다. 아, 이게 사라와초군요. 네. 요건 사라와초명입니다. 예.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건 지명이고요. 와초라고 하는 것은 개와 지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핵심 군사 지역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사라정은 백제 공격을 앞둔 660년 태종 무열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방문한 신라의 핵심적인 군사 주둔지다. 그렇다면 마산정도 역시 신라의 핵심적인 군사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산주 지역에는 한산주 정이 성립하는데 그 예하 부대로서 마산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마산 지역에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사라 명문 기와가 출토된 홍성의 석성산성에서 초대형 기와 건물의 용도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석성산성 안에서 발굴된 이 건물지에도 두꺼운 벽체의 흔적이 남아있다. 건물지 초석 주변에서 발굴된 벽체 유적. 이 벽체 역시 흙벽을 쌓은 뒤 돌로 마감 처리를 했다. 석성산성의 벽체 건물지는 규모는 다르지만 남한산성 건물지와 거의 동일한 구조다. 신라의 군사 주둔지 건물에서 어김없이 발견되는 성벽에 가까운 벽체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벽체가 1m 60이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벽체를 갖고 있고 또 그걸 석벽으로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창지를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쉽게 파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기를 가지고 달라들고 헐려고 해도 저렇게 석벽으로 되어 있으면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죠. 무기고는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인데 지붕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붕과 벽이 쉽게 뚫리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짓는다. 중국의 서안에서 발굴된 무기고도 견고한 벽체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기둥 사이에 복도식 회랑을 설치한 구조로 남한산성의 기와 건물과 같은 양식이다. 이렇게 벽체가 두껍다고 하면 1차적으로 역시 외부로부터 이 무기의 탈취를 방어하는 목적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초대형 기와 건물은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무기 창고가 아닐까. 저희가 발굴 과정에서 나온 그 출토유물의 양상이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두꺼운 벽체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 주장성에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보관하던 어떤 그런 그 군창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300년 전 남한산성에는 판축형 벽체 위에 500톤급 초대형 기와 지붕을 올린 난공불락의 무기고가 있었던 것이다. 무기 창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군사 시설이죠. 아무리 날렵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견고하고 무거운 기발을 쉽게 돌파해내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무기고를 지을 때부터 초대형 기발을 제작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무왕이 지금의 남한산성 자리에 8km나 되는 주장성을 쌓은 것은 672년의 일이었고 초대형 무기고를 만든 것도 그 즈음으로 보입니다. 이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인데요. 왜 최전방도 아닌 한강 유역에 이처럼 거대한 산성을 쌓았던 걸까요?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 낭산 기슭에서 발굴된 사천왕산은 당시 신라가 처한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곳이다. 사천왕산은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창건한 절이다. 사천왕사 터에서 발굴된 노교전 조각은 이곳이 후국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50만 당나라 대군의 침입을 물리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 이곳은 신라가 당나라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호국 의지를 모았던 절이다. 당시 당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강이었고요. 그런 거대한 제국 당나라의 군대가 또 설화에는 50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만의 대군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신라로서는 존망을 가름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당나라 대군이 한반도를 삼키려 하자 신라는 선제 공격을 선택했고 당군이 통치하던 웅진 도독부를 탈환한다. 전선이 임진강 유역으로 북상한 것은 당군이 평양에 주둔하면서부터다. 신라는 당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세 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당시 주장성이 최후의 한강 방어 사령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남한산성을 상실함으로써 오는 어떤 신라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중주에서 고개를 넘어서면 문경이 나오고 낙동강 수계가 또 나옵니다. 경주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 한강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뒤에 너무나 그 전략적으로 힘이 들어지는,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대당 전쟁이 본격화되자 신라 전역에서 수집된 군수물자는 주로 한강을 이용해서 주장성으로 집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장성의 무기고에는 당나라와의 전투를 위해 수많은 군수물자가 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당 전쟁의 격전지였던 임진강 유역에서 발굴된 철촉이다. 그런데 이것은 화살촉으로 보기엔 너무 크다. 철촉의 길이가 무려 21cm. 무게도 71.8g이나 나간다. 이 촉은 우선 길이가 길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관통력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무게나 이런 거로 봐서는 활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쇠뇌에 사용됐던 화살인 것 같습니다. 화살보다 큰 철촉을 사용하는 노는 활에 기계적인 장치를 달아 발사하는 무기다. 게다가 전문 궁사가 필요한 활과는 달리 누구든 쉽게 배워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 위에 활 시비를 당기고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 고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능 실험을 했다. 발사한 찬호의 화살은 1mm 두께의 함석판 넉 장을 뚫었다. 노는 당시 신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무기였다. 신라 노의 사정거리는 1000보. 그래서 천보노라고도 불렸는데 당나라 황제가 신라의 천보노를 탐냈을 정도로 그 성능이 탁월했다. 신라 전역에서 제작된 이런 비밀 병기들은 주장성의 무기고로 집결한 뒤 격전이 벌어진 한강 이북의 전투지에 보급됐다. 한탄강과 전국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기도 연천의 대전리 산성. 나당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던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다. 당나라 20만 대군은 이곳 매소성에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신라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깨진 것은 675년 음력 9월. 신라는 당나라 20만 대군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 당군은 신라군의 6배가 넘는 숫자였지만 신라군은 주장성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당군과 끝까지 대적했다. 결과는 신라의 완벽한 승리. 신라는 3만여 필의 말과 무기를 탈취한다. 땅전쟁이 이 신라의 그 피 흘린 항전의 결과이지 그대로 이 우연히 주어진 것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숨어 있고 그게 막 그 고고학적인 자료라고 한다면은 남한산성의 그 긴 그 벽체 건물, 대형 건물지 같은 것으로 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기와 건물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정점에 있었던 주장성의 핵심 무기고였다.
초대형 기와의 발굴로 비로소 기록보다 더 생생한 주장성의 역사가 되살아난 것이었다. 남한 산성에서 발굴된 이 기와들은 20만 당나라 대군에게 맞서서 국군을 걸고 싸워야 했던 신라인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1300년 전 이 땅의 기술자들은 거대한 산성을 쌓고 초대형 기와를 제작했던 겁니다. 주장성의 무기 창고에 올려졌던 이 기와는 영원한 동맹국인 줄 알았던 나라도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비정한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 아닐까요?